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시장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 이게 괜히 당원들만 갈라치기 하고 지지자들만 갈라지는 정말 1+1, 2+ 알파가 되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를 쫓아낸 그 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 그 과거를 따지다 보면 그럼 당신은 우리한테 양두구역이라고 안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애들 싸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이제 우리 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과거에 서로에 대해서 감정 다 털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단어 표현에 있어서 대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서 막 이런 느낌이니까 저 같아도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한 주간의 쟁점 있는 이슈 패널들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 직감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자, 지난주 주말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에서 윤리위 징계 대사면을 지도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대사면 얘기가 나오자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그 혁신위 취지가 무색하게 또 당내 혼란이 커진 분위기인데, 첫 번째 질문. 자, 국민의힘 지도부 혁신위 일환권 대사면 수용할까가 첫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부터. 그러니까 뭐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고 1호 혁신안은 의원총회 뭐 추인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최고위가 이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혁신위의 그 1호 안건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뭔가 혁신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건물이 지금 흔들려가지고 구조진단 맡겨놨더니 지금 외벽만 도색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혁신위가 왜 출발했습니까? 저희가 강서구청장 졌고 그럼 왜 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다시 그 바꿔 나가려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쎄요, 뭐 이러한 사면 받네 안 받네 뭐 이거 가지고 혁신위가 논란을 일으키게 하고 벌써 지금 한판 승부도 그렇지만 여러 언론에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이 받네 안 받네 사면에 대한 부분을 돌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1호 혁신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 대사면 하자 이 안은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볼까요? 안 받으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권 주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이거 뭐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재를 사놓으라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겠죠. 절차는 간단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시장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 이게 괜히 당원들만 갈라치기 하고 지지자들만 갈라지는 정말 1+1, 2+ 알파가 되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사면. 자, 대사면 말고 어떤 단어 썼어야 됐을까요, 김종혁 비대위원? 화합을 위해서, 당내 화합을 위해서 과거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논쟁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정치판에 와 보니까 정치는 수학과는 다르더라고요. 1+1은 2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가야지 그 중간에 뭔가 논리적인 추론이 잘못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답이 틀려요. 답이 틀려버려요.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를 쫓아낸 그 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 그 과거를 따지다 보면 그럼 당신은 우리한테 양두구역이라고 안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애들 싸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이제 우리 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과거에 서로에 대해서 감정 다 털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단어 표현에 있어서 대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서 막 이런 느낌이니까 저 같아도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무슨 무슨 은전 베푸는 거야?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서로 다 아픔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상처 이제는 서로 덮자. 그걸 계속 서로가
네가 먼저지 아니야 네가 먼저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표현에 있어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그걸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점잖게 예. 당 언론이니까 그건 표현이 적절치 않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으나 진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근데 SNS에 쓰시는 글 보니까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막 주접 떠는 바람에 성질이 폭발했다. 내년 정선 니들끼리 해라 이러는데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홍준표 시장 반응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건 대통령의 행위예요. 시장의 탈당국을 치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 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영남권 중지되었는데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화영 팀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콜로라도 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발언한 최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자 굉장히 지금 화가 분명히 많이 나셨네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민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국민의힘 혁신위가 본인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요한 혁신위, 네, 혁신위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인요한 혁신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하라고 만든 게 혁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거의 국민의힘 통합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의 미션은 사실 통합이라는 것도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 혁신위가 해야 될 거는 당에 쓴소리하고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하고 당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사면 본인은 거부하셨지만 사면하자 했는데 수해 때 골프 친 사람 징계한 거 철회하는 게 그게 혁신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말뿐인 통합 내세우다가 결국에 지금 당내 분란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고 혁신위가 혁신이라는 본인의 본분에조차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회가 도대체 뭘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혁신위는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본인들도 1호 혁신안을 뭔가 내놔야 된다는 그 조급증 때문에 결국에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모로 당에 쓴소리하고 있는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사람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두 분 잡으려다가 지금 당내 분열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혁신위가 말하는 통합인지 그리고 혁신위가 해야 되는 혁신인지 전 이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든 야든 혁신위만 띄우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 물러났어야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메이크업하는 그 과정이 혁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범 자체가 한계가 상당히 뚜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죠. 왜?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하니까 혁신위의 1호 안건은 당내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면이니 대사면 용어를 해서 쓸데없이 자극할 게 아니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데요.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십시오. 근본적인 것. 이 근본이라는 거의 방향성의 그 도착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새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차라리 첫 일성으로 내놨으면 이 대사면이라는 걸 첫 일성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조율도 안 되고 당내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들고요. 또 하나는 혁신이라는 이 제도
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이 분란을 일으키고 선거에서 지고 자중질환을 할 때마다 외부 인사들, 정치권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단순히 신선하다는 이유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 외부적으로 쇄신하려는 움직임, 근본적으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민주당의 사례에서도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사례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 전문가들. 정치도 프로페셔널한 영역이 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외부자들이 아무런 정치 이력 없이 당을 흔들고 정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설익은 대책을 내놨을 때 당이 얼마나 또 분란을 겪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 수락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정치 잘 모른다. 본인도 배우면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약간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혁신, 정치의 영역이 약 2달간 원포인트로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확 해야 속도가 중요한 건데 배우면서 한다. 뭐 이런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좀 대사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좀 뭐랄까 파장이 큰데 김용태 전 최고는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글쎄 저도 약간 배우면서 한다라는 말 자체도 저는 좀 잘못된 발언인 것 같아요. 예. 혁신위원장한테 거는 당원분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당이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혁신위원장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당이 내용에서 휩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무슨 영남 뭐 낙동강 하류 발언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우리가 혁신위를 띄웠는지 예. 거기에서부터 저는 혁신위가 가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강서구청장 왜 졌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혁신위가 답을 내놔야지 계속해서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리고 뭔가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패션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인용환 위원장도 자기 정치를 시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의 위기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근원적인 본질적인 부분 좀 다루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종혁 비대위원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권력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거 하십시오. 이 발언 좀 더 해석해 주시면 용산입니까? 그러면 뭐 용산이겠죠. 용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저는 아니 이제 문 연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니, 당연하죠. 그 지금 혁신과 통합이라는 얘기는 뭐 혁신위원장 내정되고 발표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1호 혁신안이라는 게 뭐 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 당에서 내부 분열, 서로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징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징계로부터 시작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손가락질 시작하면 뭐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그거 너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과하게 징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공방이 오갈 수 있는데 그런 거 털자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그 말 자체가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상당히 뭔가 좀 미숙하게 돼버린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런 발언 그다음에 또 뭐 영남 의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나름대로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고심해가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모든 남마처럼 얽힌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답, 마법의 물약 같은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열심히 나름대로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면서도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짜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인유한 위원장은 2번이고 3번이고 마음을 풀어주겠다.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못 만나겠죠, 뭐. 아니. 찾아가면 막 집 앞에 막 찾아가고. 아유, 그거 만나줄 때까지 요즘 안 세상에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린 지 오래예요. 약속 오라고 하면 가야 된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정신으로 10번 찍어봐요. 그 나무에 상처만 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만나서 그렇죠. 무슨 얘기를 듣겠냐 이 사람이. 만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사면 뭐 이런 것
것도 본인은 거부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또 그리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라. 인류한 위원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전향적인 당의 움직임을 끌어내지 못한 혁신위가 단순히 뭐 유승민 전 대표, 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 번갈아 가면서 만난다고 혁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호 혁신안이 그 뭐 대사면, 대통합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태원 참사 1주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 참석 그리고 여기에 또 주요 의원들 전원 참석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건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좀 잘못했던 부분들, 잘못된 발언들에 대한 사죄를 다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또는 유족들과의 만남을 추진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해도 응하지 않으면 너무한다. 이게 또 이제 만약에 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 손 먼저 내밀지 않았냐 이거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당내에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손을 뿌리쳤냐라는 어떤 비토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오늘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통령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본인은 사실 최선을 전 다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처한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대선을 앞두고 2030 남성층들을 견인해내고 그것을 지지로 바꿔내고 그런데 사실상 본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기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또 보수 정당이 다 재집권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잘 짚어주셨다시피 박성민 최고가 변하는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 1주년. 거기에 대통령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정중히 초청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자리에 가셨으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과거에는 이러저러한 국민 마음에는 충족되지 못하는 정책들, 말들 했지만 이제 정말 바뀐다는 게 말에 지나지는 않는 거구나. 태도로 보여주는구나. 그러나 그거를 그냥 놓쳐버렸어요. 놓친 건지 대면할 용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손을 덥석 잡겠습니까? 그게 어떤 본인을 어느 국면으로 끌어갈 줄 알고 아마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 책임론 만약에 당이 와야 될 경우에 만남의 거절을 하는 것 자체도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고 뭐 정치적인 행위니까요. 예. 그거는 뭐 판단하겠지만 저는 근데 만남 자체를 거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결국에는 타협의 산물인 거고 밥 먹고 만나서 차 마시고 뭐 결과가 도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저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일단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좁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남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천지개벽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갖고 하면 162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내일은 161석, 일주일이면 150석, 2주 뒤면 과반 멀어진다. 근데 대통령이 연말 이후에는 안 변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정익 비대위원. 뭐 본인의 정치적 레토릭이죠. 그래요? 네, 정치적 레토릭인데 162석, 161석 하나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아마 이준석 대표는 통계를 바탕으로 아마 계산한 거 150석.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민심의 그것을 예를 들면 뭐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다. 그런데 161, 162, 뭐 150, 뭐 아마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정도의 위기와 절박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저희들은 힘들어요. 국민의힘은? 네, 힘들죠. 우리 당대표였던 분이 계속 우리 당은 망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 당대표를 했으면 지금 당이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기분 나쁜 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다 기분 좋은 당원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이 어려울 때
이 당 지금 잘못하고 있고 우리 망할 거고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준석 대표나 또 신인규 이번에 나가신 분이나 이런 부대변인들을 보면 전혀 다른 코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집안이 어려울 때는 서로 막 집안 싸움 하다가도 일단은 좀 그 서로에 대한 비판 간두고 어떻게든지 집안을 좀 살리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혁신위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스타급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 언급하면서 이 발언도 또 꽤 큰 힘과 파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의 험지 출마론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 보면 개인 의견이란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혁신위원장의 발언이만큼 논란이 있습니다. 인류한 위원장이 띄운 영남 스타 의원 서울 출마론 실현 가능할까? 김용태 전 최고. 개인 의견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원장께서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어제 그 추모대회도 개인 자격으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시면 혁신위원장이 거기 가는 게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여당 대표를 향해서 지도부를 다 같이 가자고 했었어야죠. 본인이 그게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본인이 왜 개인 역할로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바꿔 말씀드리면 CBS 사장님이 사석에 나오셔가지고 박재홍의 한판 승부, 박재홍 아나운서 워낙 스타 아나운서인데 이제는 새벽 시간대로 올리고 다른 분 박재홍 안판승부 이제 모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 박재홍 앵커님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새벽에 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정치라는 게 그 아무리 혁신위원장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석에라는 그 개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더 당 내용에 휩싸이는 거고요. 그게 정말 혁신위원장이 그런 의지가 있었더라면 혁신위의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게 다뤘어야죠, 이 문제를. 왜 이것을 계속 막 개인한 전제로 낙동강 얘기했다가 농담도 못합니까 이랬다가 다시 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일각에서는 치고 빠지게 간보는 저는 게 당을 아니냐. 굉장히 그리고 정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남 그 중진 의원들 차출론에 일단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지만 이렇게 비민주적인 어떤 정치를 컨셉으로 생각하고 전략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남 중진 의원들 좀 무시하고 구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치를 업으로 하고 싶은 저로서는 그 영남 중진 의원도 나름대로의 다 존중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가보세요. 가슴에 그 배지 하나 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영남에서도 아무리 우리 당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정글 같은 지역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건 그 의원들이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는 거고 정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건데 내부 경쟁 승리가 더 약간 양군 국가대표 느낌이죠. 그런 걸 막 구태라고 취급하고 무시해서 막 끌어다가 수도권에 박아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김종현 전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수도권에 계신 입장에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뭐랄까 더 고수다. 사실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일단 뱉잖아요. 뱉고 그다음에 내 진위가 좀 어긋났는데 옛날에 삼김씨한테 잘 보던 그런 수법인 것 같아요. 삼김이 그랬나요?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 수법 누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보면은 근데 일단 뱉어놓은 말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뱉어놓은 말은 사실상 굉장한 압박으로 와 닿아요. 그 영남권 의원들은 아마 굉장히 좌불안석이 거기에 대한 갖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을 수도권으로 끌어왔을 때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 거의 안 되는 얘기예요. 혹은 그거 아니면 터뜨릴 수 있는 게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상 헌법재판소 이렇게 합헌이나 혹은 이렇게 위헌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거꾸로 인효한 위원장이 수도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지금 영남 중심의 어떤 그런 우리 기존 체제를 흔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게 이렇게 간단한 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고도의 정치 수사다. 자,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의 이제 정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영남 스타 서울 출마론이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보면 1호 하태경, 2호 김기현 그러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당대표까지 갈 수 있다? 거의 이제 끌려 나온다고 봐야죠. 끌려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
중에서 지금 거의 이제 눈치 게임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누가 나갈 거냐, 누가 이제 여기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또는 수도권으로 결국에 끌려 나가게 될까. 이거 가지고 아마 지금 심란하신 분들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아끼거나 아니면 익명의 관계자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인류한 혁신을 비판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하고 계실 텐데 예. 결국에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당대표라는 직위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태경 의원은 이제 본인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선언을 했는데 그럼 그게 그 뒤에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2, 제3, 제4의 네, 하태경.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한 혁신이가 이 시점에 이걸 던졌다. 그럼 뭔가 누군가 한 명은 대표 선수로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가는 이슈거든요. 총선 때가 다가오면 영남 중진들 뭐하냐 이러다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 험지 출마론을 넘어서 불출마 종용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용태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 때 전철을 좀 밟지 않을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저는 주호영 의원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주호영을 왜 들어요. 억울하세요? 그러니까 혁신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혁신 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 진짜 내려놔야 된다. 본인 기득권. 예. 울산에서 4선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인사들도 태화강 건너서 김기현이란 정치인을 아는 시민들, 국민들이 별로 없다. 유권자들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을 어렵게 만든 것에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책임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연명하듯이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더 큰 정치하려면 결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 잘못이 뭐가 이렇게 많은가요? 김기현 대표 잘못은요. 예. 공소구청장 공천부터 있고요. 사실은 태동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근데 잠깐만. 일단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용산의 뜻에 따라 했다고 언론이 다 말하지 않았냐. 그럼 내 책임 아니지 않냐라고 다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도 못하는 집권여당 대표라면요. 그거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눈에 뻔히 보였을 것이거든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계속 여론조사 돌려봤을 거거든요.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 폭이 점점 크게 벌어진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약간 그 부분을 면책하듯이 중진들을 다 결합시켜서 선거 전에 뛰어들게 하고 사실상 소멸하게 한다? 대단히 큰 책임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도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한 번 더 나와서 안전한 지역에서 4년을 더 하겠다는 이걸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 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념위원장이 주호영 의원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맥락이 있는 겁니까? 자, 우리 김종익 비대위원. 아니 저는 뭐 하여튼 인요한 위원장이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와 예. 지금 인요한 혁신위와 뭐 그전에 이래경에서 김은경 이분으로 가셨지만 민주당이 네. 민주당 혁신위에서는 뭐 했나요? 민주당 혁신위에서 뭐 1호 혁신안으로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뭐 거부하겠다. 이거 더 이상 향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처음에 거절당했다가 나중에 최고위에서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뭐 당대표가 본인이 얘기했다가 또 그냥 거부했고 뭐 이런 사실상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또 뭐 설화만 계속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는 논란이 되든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그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논쟁을 제시하고 있다. 네, 어쨌든 이제 화합을 위해서 그 과거에 당원권 정지했던 거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영남 의원들 이제 뭐 그 국민을 위해서 좀 희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예를 들면 완벽한 왜 답을 안 내나? 제가 보기엔 완벽한 답을 내놔도 또 패널들 모이면 또 그거 갖고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기현 대표 이름 나왔고 주호영 의원의 이름도 지목을 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수도권 출마 압박하고 있는데 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수도권에 오신다고 해서
수도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조금 다른 사례지만 제가 미래통합당 때 황교안 전 대표께서 종로 출마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마치 뭐 서울 선거, 전국 선거를 이끌 것처럼 해석해서 종로로 가셨는데 사실 그 영향은 전 미미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영남에 잘 계신 분들이 왜 자꾸 수도권을 불러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 잘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경선이나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역구? 모든 지역구든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아니면 뭐 코커스를 하든 예. 어쨌든 그 룰에 의해서 예. 경선 규칙을 정해서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예. 그 영남 지역에 뭐 현역 정치인들 말고 또 준비하시는 또 원외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경선할 수 있는 구조라도 좀 만들어달라. 근데 뭐 현역하고 다 컷오프 시키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과거에 저희가 계속 잘못해왔던 건데 예. 경선에 대한 룰조차 그것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박성민 전 최고. 자 국민의힘 그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대표의 이름이 나오는 상황. 그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나올 것이고 주호영 의원은 어떨까요? 왜 그런 맥락이 있을지 해석을 더 해주시면. 뭐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지역구니까 좀 상징적인 뭐 TK 의미로 5선을 또 하시기도 했고. 예. 근데 뭐 이제 인요한 위원장께서 주호영도 김기현도 스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예. 이제 본인이 잘 아는 분을 이제 거론을 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갑자기 생각난. 그렇죠. 영남 스타하면 영남 중진.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네. 예, 울산에 김기현. 그렇죠.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남권 인사들이 뭐 이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출마를 한다고 쳐도 그 도전 자체가 좀 파급력이 있고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사실 대중적 인지도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출마 자체로만 화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권의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결심을 하셨네라고 호평할 수 있지만 그냥 정치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난데없다. 굳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니면 그거를 첫 출마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에 처음 나오시는구나. 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도전 자체를. 그래서 저는 그런 배경들을 좀 고려해서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까지 제가 얘기해 주는 건 좀 과한 호의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요한 위원장의 이 뭐 TK, PK 관련한 뭐 험지 출마 이것보다 더 오히려 파괴적이었을 것은 저는 오히려 불출마를 종용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이른바 친윤 주류 세력들에 대해서 불출마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파괴적인 혁신안이지 않았을까. 청취자 싶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사실 영남 스타는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용식 씨. 저희 당의 훌륭하신 의원님이시고. 네. 왜 피해 가십니까? 네. 근데 저는 정면 한판 승부해 주세요. 훌륭하신 저희 당 의원이시잖아요. 저는 영남 의원, 중진 의원분들이 수도권에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신다면 저 서울로 가시지 마시고 경기 남부로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경기 남부? 경기 남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험지 출마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실 영남 중진 의원들 혹시 있다면 서울로 도망가시지 마시고 경기 남부로 다 출마하시라. 뭐 올라오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마주치는 것은 경기 남부네요. 경기 남부가 정말 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거기 정말 춥습니까? 거기 뭐 많은 당원분들 계시지만 하여튼 민주당의 지지율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역. 몇 년 동안 그게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정말 당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글로 가라. 뭐 서울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 남부로 오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직감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국민의힘만큼 또 민주당 역시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이후 또 잠잡아 있던 개파 간의 신경전이 좀 수면 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 논란이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무총장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도부 입장은 좀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 내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 논란, 개파 갈등 더 키우게 될까? 박성민 전 최고. 일단은 그 지금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회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좀 촉발된 것 같아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네, 이분의 뭐 성향이나 그동안 정치적인 활동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이른바 비명계 의원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이 생길 거를 지도부가 예상을 하고 임명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것을 알고 대비를 좀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훌륭하게 뭐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정도 선으로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결국에 총선이 다가오고 공천이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한 뭐 친명과 비명 간의 신경전이 더 고조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당의 구체적인 뭐 답이 뭐냐 이런 질문을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봐요. 사무총장직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공천 실무를 총괄하기 때문이죠. 공천 실무를 총괄합니까? 네.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과 당대표 사이에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당연히 그렇고 이제 실무를 총괄한다라는 건 주요한 논의 과정 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박재영 안 돼. 네. 박선민 돼. 이런 식의. 뭐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그 윗선에서 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정도는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총장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큰 궤에서 보면 당직 인선에 있어서 너무나 좀 친명계 쪽 인사가 주류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계파 갈등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뭐 있죠. 키워진다기보다 원래 있었던 건데 잠깐 진정됐다가 이제 박정현 최고위원이 인선이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조정식 사무총장 내려오셔야 돼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내려오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려오시면 그럼 비명계 쪽 인사를 임명하겠어요? 전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서 타협이 가능하냐. 저는 지금 당의 구조상 그 타협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국민들 보셨을 때는 사무총장 내려와라. 그 자리에 있어라. 이 논란 자체가 좀 피로감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오히려 먼저 되고 차라리 사무총장직을 뭐 누구로 바꿔라 이런 얘기보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렇다면 본인들이 내놓고 싶은 대안을 말씀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자, 조정식 사무총장 논란. 일단 왜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와 관련해서 언론 분석을 보면 뭐 박강원 전 원내대표도 사퇴했고 송갑석 의원도 비명이었는데 사퇴했으니 주요 당직인 조 사무총장도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대단히 기계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당에 물론 이제 화합하지 못하는 뭔가의 그 두 진영이 있죠. 이른바 뭐 친낙, 친명 이래서 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띈 겁니다. 그래서 이 대덕구청장 같은 분은 여성이에요. 이번에 지방선거 나왔다가 떨어졌고 전직 구청장이었고 충남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안배, 여성 안배 뭐 이런 부분을 선택했던 거죠. 사실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낙연 계열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데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갈등이 점화될 거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사실 하마평에 나왔었습니다. 뭐 지역은 호남 출신의 직역은 무슨 일을 하고 뭐 여러 인물들이 나왔지만 뭔가 이 박정현 전 구청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좀 없었던 걸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무총장직과 관련해서 이른바 그러면 탕평 인사를 했을 때 그러면 완전히 뭐 분열, 갈등이 수면 아래 갈 것인지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 뭐 사표를 냈다라고 하니까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부분이 수리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긴 합니다. 자, 사무총장 인선이 중요한가요? 김용태 전 최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까? 틈만 나오면 또 싸우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아까 뭐 박성민 전 최고가 조정식 사무총장 바꾸면 이제 비명계 임명할 거냐 물어봤지만 뭐 안 하더라도 일단 싸우고 보는 게 정치잖아요. 틈만 나면 비명 친명 싸우고 있는 그것이 정치 현실이고. 신나셨네요. 사무총장이 왜 중요한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무총장은 뭐 돈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총선 앞두고 253개 지역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 한 개 지역의 당원 명부도 실제로 사무총장이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 이 세평 같은 걸 다 들을 수가 있고요. 민주당도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으로 간사로 참여하시잖아요. 총선 기획단장으로 그럼 참여하면은 공관위원들 물어보거든요. 실제 공천 과정에서 오르시잖아요. 공관위원들. 그러면 사무총장 현역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A 지역구의 현역은 어때?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이제 사무총장이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리지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아주 적절한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공관위원들한테는 굉장히 또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중요한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공천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명계에서도
계속 이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예. 싸움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조정식 사무총장 카드를 사표 냈다 했을지라도 이 폭 당장 확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정혁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그렇죠. 사무총장 교체까지 갈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양당의 인선 과정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참 비참하고 국민이 참 불쌍하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정치는 비참하고 국민은 불쌍하다.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민주당에서는 저 지난번에 당직 인선했을 때 뭐 사무총장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왜 비윤계는 하나도 다 친윤계 만들어가고 비윤계는 하나도 없고 말이야. 당은 무슨 뭐 아직까지도 뭐 안 변했다. 대통령의 무슨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로 다 채우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쪽 당에서는 최고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볼게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박정현 씨로 친명계로 채워넣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을? 지금 또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도 무슨 뭐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표를 내내 보내야지만 아까 뭐 박성민 최고가 잘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분이 계속 거기에 있든 아니면 또 다른 친명계로 갈아 끼든 양쪽 다 뭐 어느 한쪽이라도 정말 이렇게 인선을 저기 정말 놀라운 인선을 했네.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는 긴장하고 야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다 이럴 텐데 사실 마주보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고 있으니 뭐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참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치는 우리의 현실인데 국민은 불쌍하다. 뭐 그리고 뭐 조 사무총장 글쎄요. 하여튼 지난번에 송갑석 의원 뭐 최고위원 날리고 날아가고 그다음에 박강원 그 원내대표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밤에 거의 등 떠밀듯이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밤에 의원총회 할 때. 그래놓고서 뭐 자기 좋은 분들 다 앉혔으니까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 뭐 친위대들로 다 구성을 하셨으니까 잘하신 건가요 그게?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자, 민주당.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지라시 비슷하게 이제 자객 공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명단도 돌아다녀요. 그 현역 누군데 대항마로 누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그런 지라시도 돌았는데 우리 박성민 전 최고도 내용 보셨어요 혹시? 뭐 안 봐도 알 것 같긴 합니다. 안 봐도 알 것 같은 게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자객 공천 얘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당 입장은 당 공천이 시스템에 따라 되는 건데 무슨 자객 공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당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저희 당 공천의 특징 자체가 일단 1년 전에 총선 룰을 확정하게 되어 있고 그걸 건드린다는 거는 굉장한 이 좀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굳이 뭐 지도부나 어느 한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총선 공천 룰을 손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룰을 가지고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경선을 치르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이제 후보의 자격을 득하는 그 시스템이 이미 저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 너 싫어해서 뭐 자를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나 너 좋아해서 전략 공천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자객 공천 명단 돌아다니기는 합니다만 뭐 제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말릴 생각이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너무 과하게 팔거나 또는 이제 일부 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정말 과격하게 뭐 특정 의원들을 공격하고 특정 의원들의 뭐 사무실에 가서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좀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과 뭔가 연합해서 또는 결탁해서 특정한 정치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가는 선택을 원외 후보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희는 뭐 저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리는 하나고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께 평가받는 그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듭니다.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그렇게 막 어떠한 의지가 있으셨던 분은 아닌데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분 중에 이제 본인은 친명인 사람이 저기 가서 내가 깃발을 꽂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아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네. 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공격하면 내가 좀 아니 뭐 제가 뭐 그 진심까지는 다 알지 못하고 개인의 이제 뭐 이력을 다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딱 봤을 때 계산을 하고 갔구나라고 보이는 분들은 많죠. 근데 뭐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그런 모습을 과연 좋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소위 말해 친명계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뭔가 내가 정말 청부업자처럼 내가 차도살인 가가지고 대신해서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좋은 후보냐 당에서 볼 거거든요. 그거 검증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근데 문제 생기면 공천하겠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객관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는 정치공학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가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게임은 생각보다 냉정할 것이다. 그럼요. 예, 장 변호사님. 자객공천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단어도 참 누가 지원했는지. 그런 평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당이든 그런 자객은. 거예요. 예, 이를테면 이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니까요. 이를테면 김종민 의원 뭐 가결파다 어쨌다 확인되지 않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죠. 황명선 전 논산시장 원래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으로 오다로 지시로 그런 지역에 내려가거나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거기 터잡아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색채를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재명 당대표 체계를 옹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건 어느 당이나 있을 수 있는 구도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현역 의원들 있죠. 검찰 출신들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갈등 구조 그리고 대립 구조 경쟁 구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선이란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언론에서 친명, 반명, 비명 이 구도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박 최고위원 낙점을 하면서 기자들이 친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분이 친명인가요? 라고 대묻던데 물론 뭐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밑에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지역에서 준비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니까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그 국회 시정연설을 앞서서 그 정부 5인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약 20초씩. 자 김용태 전 최고부터 말씀 주세요. 일단 두 분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예산 정국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야당 협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한번 민생 법안에 대해서 좀 협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떤 마음 갖고 계십니까? 저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만나서 덕담들 하시겠죠. 뭐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서로 그냥 그래도 눈이라도 좀 제대로 마주치고 그럼 그 정도로도 첫술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어쨌든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대표가 이제는 기각이 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그럼 재판은 재판으로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는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 한 20초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다는 거 저도 아는데 어쨌든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브리핑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판 직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